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릴 시간. 정답은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무시무시하죠. 갑자기 왜 무기징역이냐. 최근에 그 증권범죄에 관련해서 3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게 양형 기준을 수정한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나쁜 일은 좀 반복되질 말아야겠죠. 6121 쓰시는 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제 마음의 무기징역입니다. 라고. 거기 저희가 계속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7865님.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꼭 이걸 틀어주셔서 경제 공부를 같이 하네요라고. 이 어린이들이 또 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더 커나갈 새싹들이 아주 튼실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이른바 옛날 표현으로 봉고차 안에서는 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리고 9963님이 오늘은 11월 11일 가래떡데이입니다. 농업인의 날입니다. 가래떡 구워서 조청 찍어 먹으면 이 날씨의 별미죠라고. 근데 가래떡은 선물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근데 집에서 이거 참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안귀영님이 프로포즈하면서 너 나한테 무기징역이야 라고 받았는데요. 탈주하고 싶다. 좀 이제 시간이 지나셨나 봅니다. 그리고 4069님 정답 폐가망신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라고. 오답이었습니다만 그죠. 증권범죄 한번 하면은 폐가망신 당한다라는 걸 또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양형 기준도 무기징역까지 최대 이렇게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참 좋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 반등 상승세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포인트 2.46% 오른 4,173까지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 오른 897.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97%, 하이닉스가 5.78%, LG에너지솔루션이 3.6%, 그리고 SK스퀘어가 10%나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도 3.2%,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3.9%, 한국전력도 4.6%, 대형주들이 또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2.8% 올라가는 등 2차전지 관련주들도 반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좀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주가 쉬어가고 있고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60원으로 또 올라서 있고요. 원화의 약세는 추세적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그 리더십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언젠가는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서장 맡아야 된다. 팀장이 되어야 한다. 필수코스로 여겼죠. 그런데 이제는요. 굳이 리더를 왜 해야 돼? 팀장? 부장? 그거 하기 싫은데요? 라고 또 세상이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리더에 대한 고민은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돼 왔는데요. 과거에 영웅들이 오히려 믿고 맡긴 신하들 때문에 그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게임 이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많이 배워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 2라는 책도 나왔고요. 연세대 경제학부 한순구 교수에게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 책으로 이야기했던 게 벌써 1, 2년 지났나요? 예, 시간이 꽤 지났죠. 2년 가까이 2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요. 예, 1년 반은 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2입니다. 2. 예, 또 일권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출판사에서 이권 내겠다고 해주셔서. 예. 근데 이 책은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인물들을 같이 이제 조명해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역사 속 인물을 게임 이론을 분석하는 게 더 재밌죠. 그냥 수학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 인물들의 리더십이랑 오늘날의 리더십이랑 특히 이제 어려움 측면에서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결국은 요즘 뭐 기계도 발달하고 컴퓨터도 나오고 인공지능도 나왔지만 네. 끝에 가서 의사 결정하는 거는 인간인데 이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힘들다라는 말이 맞듯이 어쨌든 인간과 인간의 그 갈등과 협력하는 이런 양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서 현재 어떤 교훈을 얻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을 담았습니다. 예. 그렇죠. AI가 아무리 좋은 답변을 내줘도 결국에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인간의 몫이니까요. 예. 그게 또 리더한테 많이 또 가르치가 그렇죠. 부여되고 예. 그 우리 국민들이 항상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사람 빠지지 않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지난해도 맞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이것도 게임 이론으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썼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도 이순신 장군 당연히 아주 우리나라를 구하신 영웅으로 존경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아무리 완벽하셔도 100% 완벽하진 않고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게임 이론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건드렸는데 그 이순신 장군 하시면 뭐 백전백승의 명장이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혼자 왜군을 무찔렀나 하는 능력의 측면에서는 정말 한국에 계시기 아깝다 할 정도로 능력이 훌륭하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능력이 훌륭하셔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게임 이론이나 어떤 권모술수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 너무 잘하니까 혼자서 네네네. 100만 명도 이길 수 있으면 사실은 게임 이론이 필요 없는 전략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쉬운 점은 그러면은 어떤 걸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쉬운 점을 딱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해 그거를 주시면. 말씀드리려고 앞에 이걸 까는 건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예. 좀 권모술수라기 하기는 뭐하지만 인간관계를 이렇게 훌륭하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은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기 쉬워요. 네트워킹. 예,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짐작이 돼서 왜냐하면 물론 선조가 그렇게 아주 뛰어난 상관은 아니었죠. 네네네. 그리고 또 옆에는 원균이라고 하는 자기를 모함 아주 이상한 동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이상하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 조직 생활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조직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요걸 좀 이겨내시는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그 부당한 지시 방어만 하지 말고 왜군을 공격하라라는 지시를 이건 우리가 하다가 오히려 패배한다라고 거절하시는 바람에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떳떳하셨는데 그 부하들 입장에서 보면 원균이 대신 지휘해서 가다가 전멸을 합니다. 그렇죠. 예, 7천량이라는 걸 전멸을 하는데 그럼 차라리 본인이 좀 뜻을 굽히고 선조의 지시를 따르는 신용을 하면서 조금 공격을 하면 우리가 패배하더라도 원균한테 패배해서 수군이 전멸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서 좀 그런 어떤 좀 인간관계의 묘미를 살리셨던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밑에서 한번 싸워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가만 보면 밑에서 싸웠으면 원균 따라갔다가 죽었든지 아니면은 그 CEO인 선조가 미움을 받아서 예. 나중에 이순신 장군 밑에서 실컷 공원 세우고 출세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아서 너무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하 장병과 그 나라의 일을 다 걱정하셨으면 본인의 너무너무 청렴하신데 그거를 조금 숙이시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능한 리더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도 잘해야 되는 그쵸. 거고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야 하는 그쵸. 거고 네. 발도 넓어야 되는 거고. 한 10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예. 10가지를 100점 맞기 힘들면 그럼요. 한 80점씩 다 10개를 맞는 게 몇 개 100점 맞고 몇 개 빵점 맞는 것보다 낫다. 이제 그게 경제학적인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 게임 이론도 경제학 이론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 리더십이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 빛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회사가 어려울 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도 이제 직원들한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니까 진짜 리더와 위기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리더 어디에서 먼저 차이가 날까요? 지금 말씀 중에 진짜 리더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리더를 이제 경제학 용어로 해석하면 자녀 책임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잔여 책임자. 남아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연세대에서 제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 네. 전 요 과목 강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연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이제 제 직장을 얘기를 하면 다 자기 일을 했는데도 이 연세대학교라는 조직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죠. 아, 각자 최선을 다했지만. 그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책임지시는 분이 총장님이시죠. 아. 그래서 이 책임자, 최고 의사 결정자는 밑에 사람은 자기 일만 하면 되지만 자기 일을 다 해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것을 이제 자녀 모든 책임을 제한 다음에 나머지 책임이 무엇이든지 그거를 다 독박을 쓰는 분을 자녀 책임자라고 하는데 이 자녀 책임자를 진짜를 잘 세우냐 안 세우냐에 많이 좌우된다는 거고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오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이 손권이란 오나라의 국왕이 있는데 밑에 부하들은 조조 못 이긴다. 다 항복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노숙이라는 신하가 손권에게 권하기를 이 사람들은 항복해도 조조 밑에 들어가서 또 벼슬할 사람이다. 아. 그런데 오나라가 무너지면 국왕인 당신은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녀 책임자니까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당신은 이 자녀 책임자가 아닌 사람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이 신하들에게 결정권을 주면 조조에게 항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손권이 자녀 책임자면서 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항복하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제 적벽대전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조직에 과연 끝까지 책임지고 이 조직과 생사를 같이 할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에게 최고 결정권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속된 말로 월급 사장과 맞아요. 창업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한테 내가 다 책임질게 한다라고 해서 뭐 어디 식당 사장님이 물러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대응 방식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자녀 책임자라도. 근데 이제 자녀 책임자가 결국은 자기가 밑에 사람이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은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 책임자가 누구에게 이름을 하더라도 완벽히 맡길 수는 없고 그 사람은 결국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과 생사를 같이 할 운명인 사람이 결국 최고 결정권을 쥐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 권한 모든 선택은 그쵸. 마지막에는 사장님이나 그렇죠. 부장님이나 뭐 임원이나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또 책임 개념도 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보면 어떤 큰 조직 내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보직 해임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냉정한 현실이고. 뭐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예, 조직 생활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에서 경제를 구해낸 인물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좀 찾아볼게요. 미국 경제의 위기 속에서 구원 등판까지 한 인물로 빠지지 않는 사람이 JP 모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2008년 미국 경제 위기, 우리 IMF 위기 또는 이제 대공황 1929년을 네. 얘기하는데 뭐 그때 아무도 태어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1907년도에 1907년. 니커보커 경제 위기라고 아주 큰 공황이 미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망해서 2008년 위기가 왔듯이 니커보커 신탁 회사라는 게 망해서 아주 큰 회사인데 월스트리트에 그래서 1907년에 미국이 완전히 주가가 50% 떨어졌다고 그래요. 거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100년 전입니다. 101년 전. 딱 그러네요. 네. 101년 전이네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지금 그걸 잘 모르는 이유는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아는 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 없었습니다. 미국. 예, 예. 근데 JP 모건이라고 월스트리트에 제일 큰 손이 있었는데 예. 이분이 보니까 이렇게 금융위기가 다 넘어가면 자기도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 은행장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은행 은행가. 중에 제일 큰 은행의 은행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큰 은행들의 은행장들을 다 자기 집에 모이라고 그래서 문을 잠가 버립니다. 아무도 못 나가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이걸 이겨내자라고 해서 부실한 은행은 이제 제외하고 이제 부실한 은행이 망하기 시작하면 건실한 은행도 망하는 게 뱅크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실한 은행을 골라내서 여기에는 우리가 자금을 투여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리 큰 은행이라도 경제 위기에서 자기 돈을 딴 데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집에 못 간다고 그래서 밤을 새고 뭐 새벽 4시인가 5시에 간신히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쫙 이 큰 은행들이 요런 은행은 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위기가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고 이 은행들은 안전한가 보다. JP 모건이 보장했구나라고 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JP 모건 정도가 되니까 미국의 모든 은행장들 우리 집으로 모여.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될 수 있었고 그렇죠. 문을 걸어 잠그는 전략도 통했던 거네요. 근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있었던 게 예. 미국인이 보기에 아니 JP 모건이 뭔데 은행장들을 잠그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안 망하고 이걸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공적인 중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네. 예. 그래서 이제 페드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네, 중앙은행. 요 사태를 보고 근데 페드는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고 그리고 처음 온 위기가 1929년 대공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드의 공무원분들로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자녀 책임자가 아니에요. 은행이 망한다고 JP 모건처럼 자기가 파산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여전히 공무원이니까 여기서 재빠른 행동을 차마 못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대공황이 왔다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은행가들은 미국이 망하면 우리 은행도 망하니까 예,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나가. 맞습니다. 다 똑같은 처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설득을 또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은행가들이 만든 중앙은행. 좀 특이하게 버냉키 교수님이 이제 노벨상을 받으시고 하신 분인데 이걸 다 연구해서 2008년도에는 그래도 재빨리 은행을 구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대공황만한 큰 위기는 그렇죠. 모면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게요. JP 모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하나 더 배울 수가 있겠고 특히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리더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축이 되니까. 맞습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이때가 기회야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베팅을 하는 리더도 나타나고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들고 싶은 예는 그 일본의 삼영웅이라고 하는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요. 네. 사실 이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겁쟁이처럼 웅크릴 때도 있고 또는 대담하게 한번 투자해서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이런 경우도 필요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 약간 겁이 많게 태어나거나 저처럼 또는 우리 이데오 CEO님처럼 사업을 난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분도 계신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 항상 조심만 하다면서 평생을 보내거나 항상 도박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감수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게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신기한 게 사람마다 참 성향, 기질이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네. 근데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계속 위험을 감수해서 조그만 영지를 확장시키면서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 확장하다가 심지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한국하고 명나라, 중국까지 먹겠다라고 너무 허황된 행동을 하다 결국 집안이 망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계속 겁먹고 움직이질 않고 한번 싸울 만한데도 토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벌벌 깁니다. 그러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갑자기 어서 난 용기인지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부하들을 죽이고 일본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겁쟁이가 됐다가 또 시기에 따라서 도박사가 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인간의 그 타고난 성향을 이기기는 매우 어려우나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거는 지능이 있어서 자기가 판단해서 변해야 된다고 할 때 변할 수 있는 게 이제 진화에서 가장 큰 도구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를 극복해서 내 성향은 겁쟁이지만 때로는 대담하지만 때로는 소심하게라는 요런 그 지침을 항상 가슴속에 리더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도 맹수한테 아무 데고 덤비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맹수가 사냥을 하다 지쳤을 때 뭐 그때 싸울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렇게 또 기회를 보는 거고요. 이게 참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만 또 그 성향을 알고 성향을 대처법은 또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기질 성향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실무 경험이라는 게 또 쌓여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무 경험을
요것도 게임 이론을 어떻게 또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게임 이론으로 풀이를 해보면 게임 이론은 이제 교과서에서만 배우는데 예전에도 보면 교과서에서만 배운 병법으로 전투를 하다가 실패한 장군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나 당태종 이세민은 20대 초반에 어떻게 군대를 지휘해서 백전백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을 받지만 이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나 학교에서만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여기는 세상을 다 담을 수가 없고 세상에 경험을 해보면 책이나 학교에서 없는 그런 작전을 쓰는 적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천재더라도 이 사람을 바로 사장시키기보다는 과장, 부장, 전무, 상무를 시켜고 경험을 좀 쌓게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도 이제 젊은 사람을 쓰는 거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서 조직이 약간 이판사판 절체절명이다라고 할 때 이외에는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은 어느 날 갑자기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시간을 당겨서 쓸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가위가 보자기를 이기는 것 같아도 현실에서는 내가 이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패고서는 돈을 안 주고 제 돈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당해보면 이게 교과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이론만으로는 그렇죠. 가위바위보 할 설명이 때는 안 보디가드를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경험으로 또 얻어지는 게 어떤 신호를 읽는 능력 아닐까요? 위험 신호를 봤을 때도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위험 신호를 봤을 때 매뉴얼만 찾는 사람과 경험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뭔가를 또 배우고 대처하는 사람 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위험에 관해서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그 로버트 루빈이라고 월스트리트의 아주 큰 회사의 그 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재무장관도 했던 그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의사결정을 하면 대개 90% A를 하면 B가 일어날 거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러고 회의 끝나고 집에 가는데 자기는 나머지 10%가 뭘까? 아주 확률이 작지만 이제 저희가 그걸 테일 리스크라고 부르죠. 이 테일 리스크가 10%인데 2%는 이런 일이 3%는 이런 일이 이거를 자기는 밤에 남아서 따로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공책에 적으면서. 네. 그래서 10번 중에 9번은 이제 그게 헛수고가 되지만 10번 중에 한 번 그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쩔쩔매는데 자기는 한 번 생각해 봤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위험을 대비하는 그 CEO나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국지에 위호 촉이 있었는데 총나라가 망할 때 그 촉을 망하게 한 장군이 위나라의 등해라는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장군이 아무리 정면으로 쳐봐야 총나라가 이게 산세가 험해서 안 되니까 아예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절벽으로 가면 총나라의 뒤를 칠 수 있다라고 해서 절벽길을 길도 없는 데를 동물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 이거 은평 지역이라는 데였다고 하고요. 딱 가다 보니까 성이 하나 나와서 우리 다 죽었다. 지금 가기도 힘든데 여기서 성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 성이 빈성이었다고 합니다. 제갈공명이 혹시 위나라가 이쪽으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해서 거기 성을 지어놨는데 제갈공명이 죽은 다음에 유비의 아들인 유선이 이거 쳐들어올 리도 없는데 왜 이걸 지어놨냐.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죠. 쳐들어올 확률이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왜 신경을 쓰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등해가 제갈공명이 살아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쳐들어가서 이제 무찔렀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작은 위험이 언젠가는 이제 조직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한 번 생각하고 대비책을 한 번 생각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제 생각에 리더는 밤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성을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이런 작업을 많이 해본 리더가 더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도전하고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흔들리지 않고 물론 이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게 또 리더의 또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그 로버트 루빈 교수가 그런 얘기한 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뿐이다 이거. 네, 세상엔 정말 확실한 게 없다라는 예. 거. 또 회사가 그 실적이 안 좋을 때, 논란이 휩싸였을 때, 뭐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대개 리더를 바꾸죠. 그렇죠. 팀장이나 예, 담당 맞습니다. 임원, 맞습니다. 본부장을 교체해 버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시즌이 참 무섭기도 한 건데. 인사 시즌이네요. 그러니까. 연말에 또 이게 참 예, 좀 잔인한 말씀 보내셨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긴장을 하시는 시즌이 올 텐데 그때 또 내부 승진을 하거나 외부에서 이제 영입을 해오거나 발탁과 영입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효과 측면에서 물론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리더가 실패를 했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지 않았다면 괜찮은데 대개는 이제 실패를 하면 신뢰를 잃게 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저는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리더라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제 코디네이션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10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10명이 열심히 노력하면 회사도 잘 되고 그 10명의 월급도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9명이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1명이 게으름을 피우면 성과가 안 나요. 그러면 9명은 열심히 노력만 하고 성과가 안 나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면 코디네이션 페일리어라고 그러는데 다 열심히 하겠어? 나 혼자 열심히 하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분이 들어서 10명이 다 열심히 하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 이대호 진행자님이 나와서 나를 믿어라. 내가 다른 사람 다 설득해서 열심히 하게 할 테니까 너만 열심히 하면 우리 성공하게 해줄게. 라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 리더를 믿고 10명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리더는 항상 성공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믿음을 쌓아가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실패를 좀 거듭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리더가 얘기해도 이제 믿지 못하니까 새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연산군하고 광해군이 이제 그 반정 때문에 쫓겨난 암군인데 조선시대에 뭐 연산군은 너무 혼란한 군주였기 때문에 암군이었기 때문에 중종이 그보다 낫지만 중종도 조광조 등용했다가 또 사약을 내리고 하면서 아주 그 명군이란 얘기 못 듣고요. 광해군의 경우는 쫓겨나긴 했는데 또 인조는 또 병자호란 때 완전히 나라가 망할 뻔한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꾼다는 게 꼭 더 좋은 사람이 온다는 보장은 없으나 보장은 없으나 앞에 너무 실패를 해서 믿음을 잃으면 새로운 트라이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뒷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또 보장되지는 않았다라는. 어렵죠. 예. 단적으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항상 이제 좋은 성과를 냈어도 어떤 대회에서 뭐 탈락을 하면 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게 또 숙명이기도 하고 또 근데 뒤에 이게 오는 감독이 좋은 전략을 쓴다고 게임 이론이 100점 100승의 전략은 없습니다. 그럼요. 뭐 상대방은 전략 안 쓰나요? 그러니까 2할 타자가 3할 타자 되면 연봉이 갖다 100배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승률을 올리는 것이 전략이지 이것이 잘못하면 패하면 잘못이고 이기면 승리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리더를 좀 기다려주는 지혜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게요. 신뢰를 잃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리더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오는 인물 박영은 님이 아픈 말씀 하나 해주셨습니다. 발탁이 어떻게 하느냐. 능력자인가 아니면 지인인가. 한국은 거의 지인이어서 망한다고 이런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일부의 사례겠죠. 일부의 사례겠고 또 이게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외부에서 잘하는 사람 데려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인이든 아니든 결국에는 또 실력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결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 과거의 성공 방식을 또 고집하는 분들도 항상 또 도마에 오릅니다. 내가 해봤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됐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사이에서 세월은 또 변하고 세상은 또 그 과거의 전략이 과연 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좀 삼국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 얘기 하시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유비죠. 유비가 라떼는 말이야 좀 했나요? 행동으로 보였다고 저희는 분석합니다. 행동으로. 그러니까 유비는 도원결의하고 삼고철회가 제일 유명합니다. 네. 사실 그걸로 성공했습니다. 유비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관우장비라는 우수한 무장을
형제로 만들고 예. 제갈공명이라는 시대 최고의 전략가를 삼고초려해서 자기한테 자기 보잘것없는 자기 밑에서 일하게 해줌으로써 천하를 3분해서 촉이라는 땅을 차지했죠.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촉을 차지할 때까지는 성공적인데 삼국지를 보면 제가 항상 기억에 남는 게 촉에는 왜 이렇게 인재가 없느냐. 우리가 조조랑 싸워야 되는데 인재가 없어서 싸우기가 힘들다. 오히려 유비가요. 예, 그런 얘기가 한탄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읽다 보면 끝에 가서 도대체 언제까지 관우장비고 언제까지 제갈공명이냐. 아니 뭔가 밑에서 올라오는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촉에는 관우장비 제갈공명 죽고 나서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뭐 또 좀 그 또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계속 데리고 유비가 갑니다. 근데 이게 유비로서는 맞는 게 의형제를 맺었을 때 내가 너희를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 제갈공명한테 내가 너를 평생 내 칙사로 쓰겠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가 봤을 때는 유비 밑에 가봐야 나는 아무리 무술을 잘하고 전략이 뛰어나도 관우장비 제갈공명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조조는 적장인 관우한테 적토마를 주면서 내 밑에서 일해라 라는 식으로 적장도 막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네. 이 영입한 사람을 다른 사람 위에 앉히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능력 위주고 유비는 그냥 그 옛날부터의 의리를 위주로 했는데 어느 순간 촉을 정복한 다음에 유비가 정말로 중국 전체를 노렸다면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해서 미안하다 동생들아. 너희 위에 새로운 사람을 젊은 사람을 앉혀야겠다라는 행동을 조금 했어야 중국 사방에서 인재들이 유비 밑에 모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만약에 그 신문이 있었으면 헤드라인 중에 그거 있었겠네요. 또 회전문 인사 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관우장비인가.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조조는 그렇게 그 인재를 등용하다가 뛰어난 인재인 사마의에게 나라가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비도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갈 건가 아니면 대기업으로 가려다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한번 그걸 노려볼 건가라고 하는데 유비는 몰랐다기보다는 자기는 총나라에 만족했던 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인사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죠. 예. 안정적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정적인 리더십을 또 원하는 최고 책임자들이 회전문 인사를 또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 갈 수 있었는데 난 중소기업에서 처음부터 임원으로 일할래라는 엘리트 젊은이들이 있는 것처럼 약간 관우 장비 제갈공명은 그런 타입이었죠. 예. 또 하나 그 직원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든 리더들이 있습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고 부지런하고 한데 왜 그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 모시기 정말 힘들다고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들 수밖에 없을까요? 또 그 반대 케이스도 있을 테고요. 그 조직에서 밑에서 일하는 거는 어차피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도 자기가 그 변덕을 부리고 싶어서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밖에 상황이 변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조직이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냉정한 얘기지만 사실은 리더의 책임은 밑에 부하 직원보다는 조직이 잘 되는 거에 있지 부하 직원에게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부하 직원 개개인보다 회사가 잘 돼야지 그 회사 직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하라고 그러면 직원을 희생해서 회사를 잘 되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CEO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알고 근데 문제는 CEO나 리더가 그런 사람 속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CEO의 말을 결국 잘 못 믿게 돼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거는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경우에 시그널링이라는 전략을 이제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 진나라의 상왕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는데 법을 선포했지만 그 전에 이제 법이 없는 세상이었는데 자세한 법이 나오니까 왜 저희도 그러잖아요. 이거 뭐 법 지키겠어? 뭐 이제 저 재상 바뀌면 또 이제 달라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법을 좀 무시하니까 이 사람이 이목지신이라는 걸 썼는데 나무떼기 하나 갖다 놓고 이 나무떼기를 100m로 옮기면 내가 거의 집 한 채를 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했더니 집을 한 채 준 거예요.
그 나는 농담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 나는 상을 준다고 그러면 주고 벌을 준다고 그러면 준다라고 해서 상과 벌을 아주 법대로 이제 매년을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법이 다 퍼지면서 진나라가 강대국이 됐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문제는 이 상황이 죄를 지어서 이제 임금에게 죄를 지어 도망가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도 법으로 난 너를 체포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체포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링이라는 거는 리더로 봐서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 문제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자기 발목을 나중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시그널링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건데. 예. 근데 그 이미지를 한번 셋업하면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그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또 때로는 유연해야 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강직하게만 가면 또 안 되는 거고, 근데 또 부하들을 또 따르게 하려면 확실한 시그널링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행동을 통해서. 리더가 그래서 저도 뭐 리더는 아니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예. 리더시죠. 또 학생들도 많고 학과에도. 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이게 그 게임 이론 연구하시는 거랑 또 이거를 실생활에 접목을 하는 거랑 또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게임 이론은 이제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이렇게 성공을 딱 짚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 상관, 부하 직원이 어떤 마음인가 신경을 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 이론이란 결국 나와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를 감지를 해야지 대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감지하고 저 사람이 지금 서운해할까 고마워할까 이제 고마워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마음이 변했을까를 계속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피곤합니다. 그거 잠깐 소홀하게 하면은 사고 납니다. 예. 그리고 또 위에다가도 잘해야 되고 아래에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왜 내가 과장 부장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예. 그래서 MZ 세대들은 나 팀장 하기 싫어요. 나 부장 하기 싫어요. 이런다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보직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무슨 뭐 만년 과장 막 이런 게 되게 흉보는 말처럼 들렸었거든요. 막 드라마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리더에게 좀 운신의 폭을 줘야 되는데. 운신의 폭. 예. 그 사실 리더가 법으로만 움직이고 올바른 행동만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인간적 판단이 들어가면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실패에 너무 많은 제재를 가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니까 그게 뭐 그 사람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우수한 인재가 리더가 되고 싶어하지 않고 돼도 복지부동으로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예. 요즘에 뭐 AI도 많이 나오고 AI를 접목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냥 이성적인 판단만 중요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앉혀놓고 그렇죠. 로봇이 결정해 주세요. 법하고 규정 넣어놓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 이렇게 해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래도 임기응변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갖다 명령대로 할 수가 없고 매뉴얼대로 할 수 없는 게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리더에게 운신의 폭을 주는 게 필요하긴 하다. 또 저희 방송을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시는데 직원들한테 정말 나는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특히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제일 힘든 게 직원 관리하는 거, 사람 구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직원이 어느 순간 떠날 때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응원을 해주고 뭐 나는 잘해준 것 같은데 섭섭한 마음은 어떻게 이거는 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섭섭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직원이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그 오너나 어쨌든 그 상사의 잘못이 아닐지언정 그 상사가 이거는 정말 직원이 이상한 놈이다라고 항상 결론을 내면 자기의 개선이나 향상의 그 계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이상한 애라서 공부를 못해 말썽을 부려라고 하면 부모로서 뭐 거기서 더 이상 난 할 게 없어. 할 만큼 했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1%라도 내가 뭔가 놓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기도 개발되고 조직도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케이스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우리 직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연구 자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얘는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교재 같은 것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원에게 잘 해줬다라는 거는 이제 사장님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상대방 맞아요. 말도 들어봐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근데 왜 나갔을까?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또는 해줘야 너무 될까? 잘해줬을까? 잘해주는 방법이 A, B, C, D가 있는데 내가 B를 안 하고 왜 A를 잘해줬을까라는 것도 있고 한번 뭐 실패는 병가지 상사 아닙니까? 근데 그 실패를 놓고 이제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게요. 공부의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뭐 팀장이나 부장은 처음이라 사장은 처음이라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5663님이 좋은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리더가 존재하고 평가받는 이유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죠. 리더의 중요성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 2. 이 책을 또 바탕으로 연세대 경제학부 한순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문제를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순직해병 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어머니와 오빠를 재소환했습니다. 해군 선상파티 의혹에 연루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의료비와 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황남영님, 공제라는 건 낸 돈을 다 돌려주는 개념인가요? 하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이 참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빼준다는 뜻입니다. 빼준다는 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빼준다는 건데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 세액공제는 세금을 빼주는 걸 네.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한 5천만 원입니다. 네. 근데 1,000만 원을 소득 공제해 준다고 하면 5천에서 1,000을 빼고 4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거죠. 뭐 네. 예를 들어서 15%다라고 하면은 빠진 1,000만 원에 대한 세금 15%를 안 내는 150만 원의 이득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액 공제는 직접적으로 그 세금 내야 할 세금을 빼주는 개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인데 세액 공제로 100만 원을 빼준다라고 네. 하면 나는 세금을 400만 원을 내면 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김수진 님이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나요? 하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의료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빼주는 걸 말합니다. 단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시작이 되고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인데 일반 부유한 가족의 경우는 연 700만 원의 한도가 있지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네. 공제가 된다. 그리고 0501 쓰시는 분이 실손보험으로 받은 그 의료비 네. 보험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정산 자료 제출할 때
본인이 직접 제외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제외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네, 양경섭 세무사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자동으로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험사들이 지급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을 하고 국세청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이걸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100%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일부 보험사가 지급 내역을 늦게 제출하거나 누락할 수 있고 해당 연도에 보험금을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 거라면 공제 대상이 또 아닙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확인을 정확히 하고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른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김은수님, 간이과세자도 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신고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거나 혹은 안 내더라도 신고는 네. 또 하셔야 하는 건데요.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네.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이과세자는요, 소비자를 상대한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업종별로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긴 합니다만 매입세액의 공제가 한 0.5%로 좀 좁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 더 해볼까요? 김재은님이요. 네. ROE가 높으면 좋은 회사인 거죠?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자기 자본이익률 ROE 설명만 한 1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쵸. 사실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해 줬을 때 10만 원을 버는 사람은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겠죠. 네. 근데 100만 원을 투자해 줬는데 2%밖에 2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은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너무 낮겠죠. 그럼 네. 누구한테 투자를 해줄까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2%밖에 안 된다. 그럼 차라리 가장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가를 봐야 하는 건데요. 또 이게 반대로 부채를 많이 끌어와서 자기 자본 적게 수익을 낼 때는 이게 또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ROE가. 그래서 그런 착시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도 네. 알려드립니다. 유해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